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가득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박예찬입니다. 오늘도 서가를 채워주실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IBP 원표입니다. 네, 청원한 박현철입니다. 청원함 김유미입니다. 네, 기독서가 클럽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4명의 독서가가 정성껏 책을 고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사유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희가 댓글을 안 읽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있었던 댓글들 좀 모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잊고 있지 않다. 댓글 남겨주시면 끝까지 찾아가서 네, 이야기하겠다 싶고, 아무튼 이거는 AS 좀 관련된 거긴 해요. 유튜브에 올라왔던 댓글들인데 그 애플 팟캐스트로 듣다가 29분쯤에 29분쯤에 끊겼다고 하시네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뒤에가 좀 갑자기 유미 간사님 말하다가 잘려요? 네, 끝나서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그래야겠네요. 네, 지금 방송 나갈 때는 고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맘때쯤 욕을 하지 않았겠죠? 잘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 그 유튜브로 넘어오셨는데 뒷부분 못 들은 줄 알고 얼마나 속상하던지 여기는 안 잘려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팟캐스트에만 올라갈 때 뭔가 오류가 있었네. 네, 그랬나 봅니다. 네, 저희 임표 간사님께서 해결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31화 여름 관련된 책인데 여기 댓글에서는 현철 간사님 추천하신 책 읽고 싶어요. 인기 없지 않으니 힘내세요. 내세요. 캐릭터 먹혔어. 네. 동정 전략에 동정을 얻고 있습니다. 동량 이게 뭐지? 그거 바구니라도 자선 냄비라도 하나 앞에 두고 하시면 저희가 네, 좋습니다. 그리고 33화 침묵 관련된 댓글인데 이게 2개 올라왔어요. 그 아담의 침묵 소개가 인상적이네요. 평안과 안식을 주는 침묵이 광주에 대해 침묵했고 세월호에 대해 침묵했고 이태원에 대해 침묵했던 이른바 대형 교회에 면죄부를 주는데 이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이 침묵과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대해서 그 시간에 이야기를 좀 깊게 했었는데 네, 충분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라디오는 3초인가 침묵하면 방송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 3초가 되게 짧은 것 같은데 길어요. 네, 실제로 라디오에서 3초 말 안 한다 생각하니까 진짜 방송사고겠다 아찔했었어요. 네. 저희도 실제로 이 팟캐스트 편집할 때 그런 3초 구간이 있거든요. 서로가 우리가 눈을 딱 마주치고 멍하니 있을 때 있는데 그거 이제 걷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에피소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네, 저희가 틈틈이 확인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초 비지하게 이런 거 하라고요. 이런 거 하라고요. 네, 좋습니다. 에피소드 주제 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읽기 어려운 책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어인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을 마주할 때면 이걸 굳이 왜 읽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읽기 힘든 이유에는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도무지 읽어 내려갈 수 없거나 나의 관심사와는 너무 먼 분야여서 재미가 나지 않거나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읽어야 했거나 등등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연 내가 가장 읽기 힘들었던 책은? 입니다. 과연 독서가들은 어떤 책이 읽기 어려웠는지, 그럼에도 어떻게 읽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읽다가 포기한 책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어떠신지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은 아닌데 읽다가 포기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책은 있어요. 책에 대한 실망은 다행히 아니구나. 스스로에 그러니까 제가 19살 겨울에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에 가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무슨 일이요? 그냥 그랬어요. 네. 그리고 시를 배우러 다녔거든요.
근데 시를 배울 때 선생님이 그 학기에 읽어야 되는 책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책들은 시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론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동 이론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께가 좀 있는 책이었는데 저는 학교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책을 어려워서 못 읽는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따라가면 막 읽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문제를 못 풀 수는 있어도 읽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껴본 경험이 없었는데 처음 그 곳에서 읽은 책은 정말 이게 한국어가 맞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서 나 진짜 바보구나 이런 그 밤이 있어요. 근데 방에서 내가 정말 바보구나 하는 그 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그 날의 충격이 너무 커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다시 도전하지 않은 책이에요. 정동이론. 네. 봤죠? 지금 제가 말을 몇 번 하는지 붙어서 마이크에 가까이 붙어서 있으라고요. 정동이론. 그게 무슨 그냥 말만 들으면 뭐 공감에 대한 얘기인가? 제가 정동. 그 부제를 읽어볼게요.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난 것들에 대한 연구. 그래요? 요즘 되게 뜨거운 키워드죠. 그렇죠. 정동, affection. 사회학에서 저한테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마치 나만 아니. 모르는 것처럼.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뭔지는 바보로 나도 만들어. 뭔지는 나도 모르는데 정동이론이 요즘 뜨는 키워드.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이게 2015년에 나왔거든요. 2015년 12월 21일. 그러니까 정말 신간을 제가 그때 사서 펴보고 좌절하고 이제 책장에 그대로 이렇게 아직도 있어요. 책장에 그대로 꽂혀 있어요. 궁금하시면 빌려드릴게요. 모두 궁금하지 않은 걸로. 이슈라고 어떠세요? 잘하고 해놓고선 저는 까라마조 부영제들을 포기하면서 나란 새끼 뭐한 새끼지. 나란 새끼는 누구의 대화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못 참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 네. 그래요? 근데 저번에 누구지? 여기 같이 이풍관? 풍관 간사가 전 되게 고운 목소리로 제가 그 책을 단숨에 읽었어요라고 하는데 진짜 와 저 진짜 책으로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강하게 나는 진짜 못 읽겠다 막 이랬는데 왜요? 재미없어요? 재밌었어요? 뭔가 읽을만 하지 않나? 그런가요? 뭐야 이 뭐, 눈초리들. 엄청 재밌지는 않았. 막 빨려 들어가는 흡입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읽을만 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뭐지?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이나 그러니까 프랑스 문학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구나 그냥. 조선 테마록 보고. 네. 네, 테마록 얘기를 얼마나 지금 테마했는데 지금 자꾸 테마록 얘기하지 마요. 난 테마록을 생전 모르는 사람이야 이 팟캐스트에서. 어쨌든 내가 읽다가 힘든 책이 있으면 그 책은 무조건 그 저자가 러시아 사람이거나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 저는 근데 애초에 저는 이렇게 완독형이 아니라서 그냥 훑어보고 발췌독하는 게 많아가지고 일다만책은 되게 많고요. 대부분 일다만책이고 근데 읽다가 진짜 이거는 부질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 책들이 많죠. 그래서 관두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떠올랐는데 그런 건 또 다 책 제목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 책은 읽다가 정말 가치 없다고 느껴졌다 막 이런 거
시간이 지나서 SNS에 올리시는 거 아니죠? SNS에 이미 몇 번 올렸어. 그러니까 그거 못 참잖아. 이거 못 참지 하면서. SNS에는 몇 번 올린 책들 있죠. 네. 근데 요즘은 트렌드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트렌드 책이 트렌드라서 읽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읽는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잘 없어요. 막 사기도 꽤 사고 워낙 많으니까 도서관에서도 꽤 챙겨 보는데 보다가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이걸 다 알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근데 그 트렌드 책이 실제로 그 다음 연도로 진짜로 트렌드가 되는 경우 많이 없더라고요. 그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연초에 그 트렌드 방송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실제로 이번에도 이뤄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되게 실망스러워.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디오북을 잘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디오북이 조금 더 집중이 좀 떨어지기가 쉽고, 그러니까 집중하는 어떤 공간에서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이동하면서랄지 뭘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중반 넘어가면 이게 더 진도가 안 나가지고 딴 생각 막 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나는 딴 생각하는데 얘는 말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막 흐름 몇 번 놓치고 이러면 하차하게 되고 이런 게 조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오디오북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속속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디오북 그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좋다 그래가지고 했다가 추천한 사람들의 말을 안 믿기로 했어. 왜? 그러니까 이분들의 독서와 내 독서, 오디오북도 일종의 독서라고 친다면 기준이 좀 다르구나. 못 듣고 있겠더라고. 저는 오디오북 완독한 책 많아요. 저는 무조건 운전할 때 오디오북 듣고, 그래서 오디오북 시장이 되게 그러니까 크게 된 이유가 그래서 듣는다는데 네. 난 놓치는 부분 자꾸 뒤돌아가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오디오북 시장이 커진 데가 미국 때문이래요. 이렇게 이동 거리가 기니까. 국내는 제가 출근할 때 들어봐야 30분 듣거든요. 그걸 이제 나눠서 들으니까 조금 저도 포기하게 되긴 하는데 끝까지 밀고 가서. 근데 현철 원사님은 텍스트북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술렁술렁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면서 오디오북에 이렇게 집착하세요? 그게 텍스트도 쭉 이렇게 읽기보다 왔다 갔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궁금하면 다시 넘겨보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뒤에 보다가 다시 보고 막 이런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놓치면 뭔가 앞에 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갑자기 나오면 얘 어디서 나온 애지 막 그런 거 다시 찾아봐야 되고 막 그런 걸 잘 못 듣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에는 그런 어떤 그 읽는 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바꿔야만 또 맞아요, 받아들일 맞아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오디오북에 적합한 그 내용 책이 있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이건 오디오북이라 하니까 안 된다. 어떨 때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끝까지 듣게 되는 것도 있고 되게 재밌는 세계인 것 같아요. 오디오북도. 사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오디오북으로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보았고요. 네, 이제 책 소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책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어려운 책은 로안 윌리엄스가 쓴 다시 읽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많은 이들이 알고 계시는 로안 윌리엄스가 쓴 책이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그런 책인데요. 도서출판 100에서 나왔고 이민희, 김지호 두 분이 함께 번역한 책인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개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책을 어려운 책을 어렵게 읽은 책을 골라오라고 해서 네. 정말 어렵게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골라왔는데 소개할 말이 없어서 되게 고민하고 막 어제 챗GPT한테 막 물어보고 막 해외 서평을 찾고 하다가 우와. 국내는 서평도 없어요. 인기 없어가지고 나 자. 해외 서평 찾고 하다가 네. 박현철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기획서와 클럽과 전혀 무관한 인기 없는 남자가 얘기하는 인기 없는 인기 없는 남자 얘기하는 인기 없는 얘기. 그래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아, 이 책의 추천사를 통해서 이 책을 소개하자. 근데 추천사도 어려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공에 대해 차보람 교수님이 쓰신 추천사인데 다 읽을 수 있나? 로안 윌리엄스는 현대 가톨릭 신학과 정교회 신학, 독일 근현대 철학자들과 여성 유대인 철학자들, 영국과 러시아의 문호들, 독일과 영국의 개신교 및 성공회 신학자 등 다양한 전통과 교류하며 그 경계를 대담하게 걸어가고 있는 신학자여 사목자이다. 그리고 그의 다채로운 신학적 대화의 근저에는 초월자를 향해 쉼없이 운동하는 마음을 가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놓여 있다. 뭐 그래가지고 중간은 생략하고 이거예요. 윌리엄스는 여기 실린 논문들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비판하는 기존 해석들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 후에 그의 사상이 지닌 변혁적 의미를 재발견하는 새로운 독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다수의 생태 여성 신학자들이 비판하는 고전 유신론을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며 그의 심리적 삼위일체론을 비판하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자들의 주장이 지닌 오류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렇게 현대신학계 일부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하는 이 책은 현대신학에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흥미롭고 대담하며 창조적인 자극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추천사예요. 네. 약간 배틀하듯이 너도 어려우니까 나도 한번 어렵게 써보자 이런 느낌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근데 딱 이거예요. 로안 윌리엄스가 기존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을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기존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거를 반박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책, 어렵게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왜 읽었냐 하면 한 6년쯤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인가? 아니면 딱 하여튼 한 5, 6년 전에 청월함에서 책 모임 할 거 생각하다가 이거 챌린지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자 해서 파일럿으로 제 페북에서 친구들 패친들을 모아서 챌린지 방식으로 책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읽을 사람 해가지고 같이 읽은 책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읽었죠. 내가 하자고 사람들 불러 모았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니까 진짜 매일매일 억지로 읽었어요.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고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었고 다들 한 얘기가 이 책 이렇게 챌린지로 안 했으면 안 읽었겠다. 못 읽고 중간에 포기했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계속하자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신학책 함께 읽기 챌린지 벽돌책 읽기를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읽는 신학교로 정착돼 있는데 어려운 책을 읽는 법, 함께 읽기 그리고 꾸준히 읽기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짜 뭐 어렵게 저도 아까 정동이론처럼 읽다가 뭐 포기한 뭐 그런 책들도 있지만 이 책이 기억에 남아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출판사에 도움 되는 얘기 한마디 없어서 너무 불안하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예. 참신한 포인트나 날카로운 지점이 있지 않았나요? 그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책에서 네.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렇게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고 로안 윌리엄스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좋아하는구나. 그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기회를 준 건데 이렇게 기회를 발로 찬다고? 좋은 말 하나 하라고. 난 정말 어려웠어. 네. 근데 우리가 읽는 신학교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1000페이지 전후 책들을 다 읽으니까 읽다 보면 어려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래서 뭐 해설을 해달라는 분들도 많고 뭐 한데 계속 제가 하는 얘기가 일단 읽어놓으면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파일럿으로 해서 이제 읽은 책이었고 지금 한다면 이제 이 책과 전후의 다른 책들을 좀 붙여가지고 하죠. 예를 들어서 신 이야기를 저희가 시리즈로 읽을 때는 그 김영규 선생님의 신을 읽고 카렌 암스트롱의 신의 역사를 읽고 그 다음에 저자를 까먹었는데 신 개념의 역사를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일 어려운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뭐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스케줄을 짜서 꾸역꾸역 이렇게 읽어 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읽을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같이 읽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혼자 읽기 엄두가 안 나고 혼자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저희가 또 읽으면서 매일매일 나누거든요. 자기가 읽은 부분과 소감을 나누니까 사실 지금 IBP 책 읽고 있어요.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 네. 어제까지 해서 끝났는데 사실 좋은 피드백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쁜 피드백이 아니고 어렵다. 책이 네, 어렵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이제 혼자서 이해가 안 되면 뭔가 내가 비정상인가 하고 끝까지 못 읽는데 다 어렵다 하면 뭔가 안심이 돼. 네. 맞아. 내 잘못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또 끝까지 읽을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구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구나. 연대 책임 같은. 연대 책임. 아니 그렇죠. 근데 이게 연대 책임이면 저자한테 잘못이 있다. 네. 할 수 있는 거지. 저자.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는 방법으로 함께 읽기를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보다는 함께 읽기를 소개하고 권하고 싶어서 이 책을 골라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질문이 바로 요건데요. 저는 함께 읽기가 어려운 책을 읽는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책을 함께 읽는 또 다른 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고 설명하는 거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발제. 네, 그러니까 발제하면. 그러니까 발제하면 사실은 잘 이해 못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고 남에게 좀 쉬운 말로 하려고 굉장히 깊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장을 내가 깊게 파면 이제 거기서 또 기초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공유하면 또 그 사람들도 동일한 어떤 기초가 쌓이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제 서로 빌드업 하는 거죠. 그러면 발제하는 방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그 문헌이나 뭐 영상 여러 개를 다 찾아보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조금 있다가도 제가 소개할 책도 그렇게 읽었는데 어쨌든 그 어떤 어려운 책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설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아니면 그 저자가 쓴 좀 쉬운 책, 그 주제에 대한 쉬운 책, 뭐 이렇게 아니면 유튜브 강의, 뭐 팟캐스트 머시기 뭐 이런 거를 조금 접하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랄지 어떤 바이브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로 원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체력이라고 해야 되지 맷집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너무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것도 뭐 이게 엄정하고 연구에서는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뭐 반드시 이제 독서의 답은 아니다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철학책 원전 안 읽어보고 뭐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뭐 플라톤 얘기하는 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너무 뛰어난 학자들이 잘 정리해놓은 2차 문헌들이 많고 그런 부분만 읽어도 전반적인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어서 너무 이렇게 뭔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레벨처럼 그리고 원본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책 모임을 꾸준히 하는데 이번에 선정한 돌아가면서 책을 고르거든요. 이번에 선정한 책이 한 친구가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라는 책을 골라서 그 책을 읽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뭐 제가 고른 책은 아니었지만 제가 제안한 건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에서 좀 벗어나면 좀 덜 어렵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목차에서 요거는 내가 좀 궁금한데 싶은 것만 발췌독을 하든 아니면 요 책 같은 경우는 정희진의 해설이 뒤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찬 간사님 이야기한 대로 이제 해설 먼저 읽고 이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뭐 번역자의 말을 먼저 읽고 작가의 말만 읽고 이렇게 슬렁슬렁 읽고 이야기를 나눠도 좋다. 내가 좀 재밌게 읽은 부분을 다른 사람은 못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재밌게 읽은 부분은 내가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책을 좀 대충 읽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가며 책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것이 저는 어려운 책을 읽는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까라마조프 형제들 실패한 이유가 유튜브로 내용 찾아봐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되게 짧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특히 소설이니까 뭐 내가 뭐 굳이 뭐 읽지 않아도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도 찾아볼 걸 찾아봐야 된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약간,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는 오독한 정보들도 꽤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찾아보는 거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아까 예찬 선생님 얘기한 2차 문헌이나 그런 자료들을 봐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제가 도서출판 100책 소개했는데 100에 도움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도움되는 얘기를 하자. 그만 더 이상. 아니 최근에 나온 루돌프 불트만 신학 가이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최신간인데 그 책이 이제 불트만에 대한 2차 문헌이죠. 근데 가이드로 되게 좋고 불트만 책들은 한국에 많이 번역돼 있는데 사실 구하기도 어렵고 좀 읽기 어려운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책에 도움을 받아서 읽으면 불트만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겠죠. 좋은 2차 문헌을 찾아서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얘기 들으니까 뭔가 생각하게 되는 건 그 해설을 볼까 말까를 이제 앞에서부터 고민하게 되잖아요. 약간 난이도 측정기처럼 내가 앞에서부터 다 보통 이제 끝까지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해설을 읽으면 가장 저는 선호하는 방법인데 책이 어려우면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쯤 그냥 해설로 넘어갈까? 여기서부터 해설로 넘어갈까? 맞아. 언제 넘어가느냐가 이 책의 난이도를 또 보여주는 어떤 지표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책이 좋아서 해설을 읽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이 너무 좋으니까 아 이건 얘간 또 어떻게 해석했을까를 또 보는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잘 읽어요. 그냥 책 제목 보고 해설 있으면 해설부터 읽어보고 뭐 그러다가 흥미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책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경험이 전 조금 더 즐거워요. 그러면은 영화 보기 전에 이동진 해설 봐요? 그건 좀 다르죠. 안 보잖아. 약간 다른데 일단 저는 이동진 평론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챙겨보지 않고 뭐 근데 볼 수도 있죠. 그거 자체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양반은 이렇게 읽었군 이렇게. 남의 말 잘 안 듣는 스타일. 남의 말 잘 안 들어서. 그래서 좋다고 해도 뭐 큰 감흥이 없고 싫다고 해도 큰 감흥이 없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가져온 책은 이 책도 좀 악명이 높은 책이죠. 중력과 은총입니다. 시몬 베유의 중력과 은총이고 뭐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책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버전이고요. 저도 뭐 쉽지 않게 읽은 책입니다. 일단은 뭐 시몬 베유가 누구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이게 왜 어려웠는지 좀 설명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몬 베유는 한 34년 정도 짧은 생애를 보낸 여성입니다. 프랑스 유대계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철학교사로 처음에는 부임을 해서 그
그 아이들과 그 학생들과 같이 배우고 공부를 가르치다가 노동 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죠. 안가주망에 관한 것일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 내전이 발발을 하면서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가 그때가 이제 1900년 초중반이었고 그래서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자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망명을 갔다가 다시 런던에 그 자유 프랑스 정부에 좀 힘을 보태고자 그 런던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좀 어렸을 때부터 몸이 계속 약했었고 결국에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뭐랄까 소위 좀 천재라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에 좀 되게 부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낸 책이 그 출간한 책이 거의 없고 본인이 써놨던 노트들이 정리돼서 나온 것들, 편집글들이 묶여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되게 짧게 살다 갔고 근데 그 삶의 그 모습은 너무나 강렬한 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말들이 되게 소위 아리송하다고 볼 수 있고 모호하고 뭔가 해석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천재의 이미지에 되게 비슷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어떤 그 지성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시몬 베우를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알베르 카미가 대표적이고 T.S. 엘리엇이나 한나 아렌트, 수전 손택, 뭐 보부아르 등등 네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력과 은총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가진 그러니까 줄글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장들로 이어져 있는 책입니다. 파스칼의 팡세 같은 책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더 직접적으로 뭐 잠언이랄지 전도서랄지 이런 것들로 좀 유추하시면 생각하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모호하고 난해한 문장들이 깔려 있고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그 서로 좀 연결되지 않는 좀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앞문장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뒷문장을 읽으면 뭐지? 뒷문장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앞문장이 다시 이해가 안 되지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 좀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면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폈다가 덮었다가 폈다가 덮었다가 했던 책이었고 이게 한번 흐름을 타면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런 단장들, 다시 문장들 이런 게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파도 타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느냐 아까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2차 문헌들 아니면 저자의 다른 책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럼 몇 개를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작년에 나왔죠. 복집에서 그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던 신을 기다리며 라는 그 책을 봤었고 그게 그 배우의 어떤 멘토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신부님에게 교환했던 서신 속에서 본인이 어떤 그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쉽게 쓰여 있겠죠. 편지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 파악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나왔던 신에 관하여죠. 한병철 철학자의 신에 관하여라는 책도 어떤 배유의 또 핵심 중력과 은총을 비롯한 그 저서들의 핵심 키워드들을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책에서 좀 도움을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20세기 여성 철학자들의 어떤 계보를 좀 만드는 책인데 그 책에서도 시몬 베우를 다루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접하다 보니까 뭔가 베우의 뭘 얘기했어 하면 사실은 뭐 구구절절 얘기하기는 되게 여전히 힘들지만은
어떤 인상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소위 냄새를 풍기는 글을 쓰는지 이런 거를 좀 여러 방면에서 접하다 보니까 다시 책을 폈을 때에 조금 더 와닿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해보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책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책 내용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하기는 해요. 뭐 한 책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력과 원청 제목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한번 맛보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그 단장의 타이틀이 중력과 운총, 그 제목에 대한 타이틀인데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해요. 영혼의 모든 자연적 움직임은 물질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과 이 물질계가 중력의 법칙에 유사한 어떤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은총만이 안 받는다, 이 얘기인데, 근데 그래놓고 그 뒤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잠시만요. 네. 근데 뒤에 보면 중력에 개입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하강하기. 창조는 중력의 하강 운동, 은총의 상승 운동, 그리고 은총의 제곱의 힘이 행하는 하강 운동으로 이루어진다. 은총은 하강 운동의 법칙이다. 네, 이쯤 되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죠. 2페이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력은 물질과 자연 법칙에 일어나는 어떤 무게의 힘이고, 근데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의 예외인데 그 예외조차도 근데 어떤 떨어짐이라는 거죠. 어쨌든 십자가를 시몬 배우는 중력과 은총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낮아짐, 어떤 우리가 낮아짐, 중력으로서의 낮아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고 그 중력에 얽매이지 않은 위로 떨어지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복잡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중력이라 하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내려버리고 싶은, 그 더 고통받는 쪽을 내려버리고 싶은 어떤 중력의 그 힘, 욕망의 힘이 아니라 은총으로서 위로 떨어지는 힘. 그게 그 쉽게 대비되진 않지만 소위 대비를 시키는데, 네, 요쯤 마무리하도록 하고 읽어보시면 이런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몬 배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짧게 소개하기가 너무 벅차다 싶고, 언젠가 또 특집으로 주제로 한번 다뤄봐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치만 이렇게 하면 조금 뭔가 너무 또 어렵다고 얘기하면 끝난 것 같으니까 제가 잠시만요. 제가 조금 좋았던 부분 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인이 실제하는 것에 주의력을 고정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을 산출한다. 주의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다. 내가 존재하는 것만큼 저 배고프고 목마른 남자가 존재함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한 인간의 행동 속에 진실함, 아름다움, 선함이라는 진정한 가치들은 단 한 가지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다. 대상에 충만한 주의력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기도는 순수한 형태의 주의력이고 학문은 주의력의 훈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뭐 아름다움과 진실함이 뭐지? 했을 때 진짜 이 목마른 사람의 존재를 내 존재만큼 주의력을 가지고 알아챈다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섬광 같은 문장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조금 대책 없을 수 있지만, 네, 시몬 배우에 대해서 독서가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떨까? 저는 시몬 베일 좋아해요. 알듯 말듯해서 좋아하고, 그래서 종종 읽어요. 가까이 놓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찍 깨거나 잠이 안 올 때 읽는 책들 중에 하나. 네, 배우의 책과 보네퍼의 책을 주로 읽습니다. 네, 알듯 말듯한 느낌과, 그다음에 저는 예찬관 선생님 말씀하실 때 물론 그게 명쾌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어떤 직관적으로 오는 느낌, 중력
중력과 은총이 중력을 거스른다는 게 무슨 말이고 왜 위로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저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총만이 예외이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뭔가 시원함, 위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주는 어떤 해방감 같은 게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고 뭐 주의력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별 할 게 없을 때 그냥 뭔가 마음이 차분해질 때 그냥 쭉 읽으면 계속 읽다 보면 뭔가 느낌이 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중력과 은총도 한 3가지 버전으로 있는 것 같고 집에 네, 책이 여러 개로 나와서 저 비아토르에서도 곧 나올 거라고 네, 중력과 은총은 비아토르에서 나올 거라고 알고 있어서 계속 내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복 있는 사람도 다 최근에 나온 책들이 다 있는 책들 재번역해서 나오는 거니까 네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저는 좋아합니다. 전 고등학생 때 그 중력과 은총에서 제일 유명한 문장인 상상의 악과 상상의 선 그리고 실제의 악과 실제의 선에 대한 이야기로 그 문장으로 매료가 돼서 책을 고른 거예요. 그런 내용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그 상상의 악은 매력적인데 실제의 악은 되게 하찮다. 상상의 선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실제의 선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뭐 이런 문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런 내용을 기대하고 책을 폈는데 그 잠언 같은 뭔 소리야? 싶은 문장들의 나열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철학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책을 좀 이해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냥 뭐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약간 이게 쭉쭉 약간 유미야 삶이 얼마나 신비하니. 그렇게 이해하고 책을 읽으니까 영 모르겠는 문장은 더 그냥 약간 뭘까 흘려듣고 좀 괜찮은데 이건 뭐 좀 알겠는데 싶은 거는 약간 필사도 하고 이러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 시몬 배우는 약간 좀 멋진 선생님? 약간 친해지고 싶진 않지만 약간 동경하게 되는 선생님? 이렇게 좀 밑에서 교탁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읽기 역으로 또 수월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여느 철학이나 논증서처럼 이렇게 앞에를 반드시 다 파악해야지만 다음 밟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고 걸리는 건 내가 받아들이고 저 어떻게 50분 수업을 그렇죠. 완벽히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그 시몬 배우를. 멋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그 사진이 멋있잖아요. 사진도 멋있죠. 사진 보면 되게 네. 멋있게 네. 매력이 있는 그런 것 같고 저는 시몬 배우는 중력과 은총보다는 신을 기다리며 붙어 읽는 게 좋은 것 같고 특히 기독교 배경에 있는 분들은 뭔가 신을 기다리며가 조금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꾸띠리의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복집에서는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뭐 수도자의 편지인가 그렇게 번역되는데 편지 뭐 그런 것들은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중력과 은총도 사실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다. 중력과 은총. 그리고 아까 얘기를 못했지만은 이게 사후에 이 다른 사람이 시몬 베이어가 남긴 노트들을 본인이 이제 구획하고 정리해서 묶은 책이 중력과 은총이다 보니까 시몬 배우는 인쇄를 하나 받지 못한 거 같아.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야. 시몬 배우는 지금도 저작권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번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출관이. 죽은 지 사후 70년 네. 이후 되면 저작권이 이제 사라지니까 아마 줄기차게 내는 건데
아 우리 시몬 배우는 인쇄 돈 한 10원 한 장을 손에 못 쥐어보고 폐병으로. 자기 글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네, 저는 쉽지 않게 읽었던 책이지만은 또 현철 간사님처럼 저도 이렇게 문득문득 꺼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줄거운 문장들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하고 아 이런 게 있었지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더 곱씹어 보고 싶은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좀 뭐랄까요 금광 같은 그런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추천드려 봅니다. 네, 다음 책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박현철 대표님이랑 같은 출판사의 책을 선정해서 혹 그 출판사에는 유독 어려운 책만 나온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들 좀 유념해 주시고 더 기분 나쁜 것 알 것 같은데. 같아. 무슨 책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책이 어렵다기보다 내가 너무 부족했다. 내가 무식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려웠다. 요것으로 네 교리의 본성 아니에요? 아니고요. 아, 그 책도 어려운 게 되니까 지금 네 당황스럽네요. 지금 출판사 100을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무관하고 박현철 대표 개인적인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앤드류 보이의 독일 철학개론입니다. 나 진짜 장담한 약간 거짓말 못해서 이 책 산 사람 중에 이 책 안 독한 사람 많이 없을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좋은 책을 소개하기 위하기도 한 것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포석을 진짜 엄청 깔죠. 저는 이제 사실 이 책을 읽다가 저도 살짝 실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읽으면서 이 책이 어려워서 내가 실패했다기보다 내가 좀 잘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책이고요. 그리고 약간 그 앞에 개론 붙어 있는 제목에 개론 붙어 있거든요. 그게 좀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론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칸트에서 시작해서 헤겔, 마르크스, 니체, 하이데거, 뭐 아도르노, 하버마스까지 독일 철학의 큰 흐름을 한번 잡아주는 책인데요. 이게 개론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이 철학자는 이렇게 살았고 이 철학자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였고 뭐 이런 개론서를 생각하시지만 그런 개론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철학자 한 명을 등장시키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책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한 어떤 문제, 화두가 어떤 철학자에게 넘어가고 또 거기서 어떻게 뒤집히고 또 다른 문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보여주는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철학자들의 어떤 기본 지식이 없이 보면 이 책이 어떻게 휙휙휙휙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어떤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나 지금 독일에 와 있나 내가 지금 어디 홍대 사거리에 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기본적인 어떤 철학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한테 제가 읽으면서 난 좀 이게 부족했구나라고 좀 느꼈던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학사의 어떤 지도, 그러니까 이제 지형도, 철학사의 지형도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 좀 읽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철학에 대한 어휘, 이 약간 어떤 그 용어들, 뭐 주체와 객체, 인식, 절대자, 뭐 관념론, 현상학, 해석학 같은 이제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책이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어떤 능력이 좀 부족했냐라고 하면 천천히 이렇게 깊이 탐독하면서 읽는 것이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휘리리리리리 이렇게 날아가면서 읽는 방식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땀 한 땀 단어들을 이제 치고 가면서 봐야 되니까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책이고요. 어쨌든 제가 정리한 방식대로 제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을 이제 빌어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을 때 뭘 좀 아셔야 되냐면 이제 철학사에 대한 지형도를 미리 좀 이해하시고 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방식들에 대한 기초 이해가 있기 시작하면 이 책은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 설명드리고요. 이제 이 책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책 소개는 이제 사실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 책이 되게 많이 판매된 것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뻤고, 그래서 그냥 저 책을 소장하고 싶다는 소장욕 때문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개론이라는 말에 속아서 사신 저처럼 산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 책을 읽는 방식에 기초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해하면서 이 책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철학 공부하고 독일 철학, 뭐 대륙 철학 중에서도 독일 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되게 원래 해외에서도 유명한 책이고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많이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개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 그런 기대치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개론은 맞는데 그 개론이 독일 철학의 개론이다. 네. 개론인지 개론인지. 그렇지만 추천사에 일반 독자와 학생들에게 유용한 훌륭한 개관을 제공하는. 네. 이거 네. 100에서 저희도 보내주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이풍관이 갖고 가서 풍관 강사님 자기 자리에 꽂아놨어. 이뻐서. 맞아.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책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근데 그 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요? 디자인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보고 원서 디자인을 국내 방식으로 살렸는데 이거 되게 오히려 국내 책이 더 이쁘고 이쁜 건 둘째치고, 그래서 저도 서가에 되게 이쁘게 꽂혀 있거든요. 근데 읽을 때는 진짜 너무 와 이거 진짜 힘들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책이었어요. 그래도 시도했다는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또 유행에 뒤처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책 살 때 나도 사야 되는 그런 거예요. 아니 독일 철학 관련해서 요즘 유행이면 뭐 우울할 때 칸트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우울할 때 니체인가? 기독교인들이 그 책을 막 우르르 살 때 나도 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시몬 베우 책도 거의 다 이제 우르르 사길래 나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터의 직업상 사기도 하고 유행이 되면 그런데 질문으로 가보면, 나는 철학책을 읽을 때 그렇구나가 많은지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 게 많은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편인지 아니면 그 책이랑 좀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약간 받아들이는 타입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타입인데 혹시 어떤 타입이신지 철학책 얘기할 때. 몰랐네요. 받아들이는 타입인 줄. 그럼요. 이게 위상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약간 받아들이고.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잘 모르니까 다 받아들인 다음에 생각하자. 좌우에 그거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일단은 버겁고 파악하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많이 쏟기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당신이 얘기하는 걸 제가 다 따라간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겠다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너른 마음으로 활짝 열고 다 떨어지지 않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이기는 하죠. 근데 그래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어려운 지점은 그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립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문장이나 논지는 파악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현대 철학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뭐 독일 철학의 흐름이나 과거 가면 이제 큰 그림이잖아요.
그 김상봉 선생님이 이제 철학은 이제 세계의 집을 짓는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모든 이 흐름과 그 작용과 이 의미들을 자기의 어떤 논리로 어떤 개념들로 틀짓는 건데 그 전체적인 어떤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니체는 뭐 이렇게 얘기했지, 뭐 아모르 파티지, 뭐 저거지, 뭐 누구 칸트는 뭐 저거지,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들어오지만 그걸로 세계를 이해하는 나의 것으로 나의 어떤 도구로 뭔가를 해보는 것까지 나가는 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철학책 1차 문헌들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2차 문헌들은 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 보다 하고 정리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1차 문헌을 읽을 때는 대화를 좀 하게 되는 건 있죠. 요즘 니체 도덕의 계보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도대체 이 말이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책 종류에 따라 좀 읽기가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 침착맨의 김헌 교수님 나온 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 앞에 이제 그 영상 따로 돼 있는데 침착맨이 김헌 교수님한테 계속 질문하면서 이제 철학, 좋은 삶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부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철학하는 철학적 대화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침착맨이 웃기려고 막 약간 깐죽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그게 철학적 질문, 철학적 대화의 한 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철학책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대화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읽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신학책도 마찬가지겠죠. 1차 문헌과 2차 문헌들을 좀 구분하고 1차 문헌들은 특히 대화하면서 읽어야 한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책에 따라서 다른데 철학책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약간 삐딱하게 읽는 편인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닐 때 저는 기독교 교육학이어가지고 전공이 기독교 교육학이어서 교육학에 관련한 교육 철학 서적들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남성 저자들의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쥐새끼는 키워쓸라나? 약간 이러면서 기저귀는 갈아쓸라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사실 이 이야기는 물론 루소의 다른 사정들도 많고 루소가 쓴 에밀도 어떤 속죄의 뜻으로 썼다고 알려졌지만 어쨌든 루소는 자기 자식들을 고아원에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교육학의 명절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루소의 글을 읽을 때 잘 잘라주세요. 편집할 시간 없어 그런데. 오늘 무편집본이야. 아, 무편집본이야? 네네. 루소 책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뭔가 철학책이라고 하면 자기 몸의 경험에 대해서 쓰기보다, 뭐 지난 회차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뭐 조금 더 다른 감각을 살려서 글을 전개해 나가기 마련이니까 그때 좀 더 삐딱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너의 몸과 얼만큼 밀접한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나의 몸과 얼마나 닿아 있을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글을 읽는 편인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뭐 노래도 하고 영화도 찍는 이랑의 책, 엄마와 딸들의 미친년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내가 가장 읽기 힘들었던 책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3권이 와르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은 내용이 어렵거나 문장이 난해해서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심정적으로 읽기 어려워. 네, 오히려 너무 잘 이해되고 막 이 상황이 뭔지 너무 잘 알겠어서 읽기 힘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 책을 많이 보는데
몇 번 책을 덮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약간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고, 책의 서문에 아마도 저자가 독자들이 읽기 힘들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 좀 느껴져요. 이 작가의 말에 이 글을 죽기 살기로 읽어주세요 라고 쓰여 있거든요. 본인이 죽기 살기로 썼으니 읽는 너희도 죽기 살기로 읽어달라라는 부탁처럼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원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책을 쓰는 와중에 2021년 12월 이제 저자 이랑의 언니가 죽어요. 이제 이랑은 언니의 죽음을 자살이 아니라 소진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가족과 사회 안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내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다 써버린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랑은 애초에 기획을 좀 수정해서 이제 언니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 자신의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 부모가 뭐 나의 가족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뭐 멈추지 않고 엄마는 왜 그랬을까? 그 엄마의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여자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 가족과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난, 전쟁, 가부장제, 귀한 아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정말 빼곡하게 있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책에서 고통만큼이나 강하게 느껴지는 게 또 사랑이기도 하거든요. 이랑은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언니 역시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가족을 끊임없이 돌봐요. 그래서 막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받았는데도 사랑하고, 이런 얽히고 설켜있는 감정이 이 책 안에 계속 남아있고, 그래서 조금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랑의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랑의 노래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좋고 너무 싫고 끔찍하고 그치만 포기할 수 없고, 이런 막 찐득찐득한 감정들이 노래에서도 책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재밌는 건 책이 성경책을 닮았어요. 요걸 뭐라고 해요? 은박. 은박? 저거 그건데. 요- 하여튼 네. 그 측면에 왜 성경책처럼 옛날에는 빨간색으로 그 면지 부분을 색칠한 거였는데 여기 요즘엔 또 은색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책이. 이 가름끈도 붉은색이고 엄마와 나눈 대화도 붉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이제 금방 연상이 돼요. 이 책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있거든요. 이제 이랑이 친구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요. 근데 친구가 되게 명쾌하게 소리내서 부르고 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랑은 그 순간에 나의 혼잣말이 기도와 비슷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책이 기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탄원시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랑이라는 작가가 커다란 고통과 커다란 사랑으로 기도를 했구나. 책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게 다 기도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고요. 또 한편 그러면 나는 뭘 만들고 있나? 뭐 저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나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도 이런 질문을 나눠보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의 고통과 사랑으로 뭘 만들면서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책을 다루고 있으니까 어려운 질문도 감당해 보시죠. 밤새면서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술 없이는 못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저는 이 질문 봤을 때 그게 떠오르긴 했었어요. 그
상실의 시대 소설에 그 마지막에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뭐 정확한 건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실과 슬픔을 겪으면 거기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죽을 듯이 힘들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무언가를 배운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그리고 다가오는 슬픔 앞에 그 배운 것도 아무 쓸모 없게 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란 그렇게 속수무책인 거죠. 내가 고통을 통해서 성장했어, 뭘 해낼 뭔가 좀 깨달았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슬픔이 또 올 때에 물론 어느 정도의 뭐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경험이랄지 뭐 이렇게 돼서 조금 의연한 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거를 무력화시켜 버릴 만큼의 고통 앞에서는 또 다시 뭔가 처음부터 아파하게 되는 그런 부조리함이랄지 그런 막막함, 그 문장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고통과 사랑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런 걸 되게 휘발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실 생각나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이제 큰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 형제가 이제 오남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큰 삼촌이 돌아가신 거고 저희 어머니가 둘째 이제 장녀죠. 그 밑에 이제 여자 동생 2명에 이제 남자 동생 1명이 있는데 저희 그 장례식장에 저도 이제 이렇게 삼촌이 조카니까 이제 당연히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계속 부산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들은 막 거기 앉아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 이렇게 빈소에 손님 들어와야 되는데 손님도 무시하고 막 거기서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저희 엄마는 손님 맞이하고 뭐 이제 빈 거 없는 거 치우고 계속 그렇게 부산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선산이 있어서 묘자리에 가서 이제 이렇게 묘를 이제 하관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일꾼들 음식 챙기고 뭐 하고 하는 걸 하는데 너무 바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도 그냥 슬퍼하면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으면 여기 와주신 그 일꾼들이랑 지금 울고 나자빠져 있는 저 동생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 통해서 사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건 또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거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오롯이 내가 느껴야 하고 내가 발출해야 되는 어떤 감정이 아니고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 내 고통을 승화해서 누군가 함께 오롯이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누군가가 오롯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도 이게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도서출판 100이랑 관련된 얘기면 아니야. 혹시 땀이 아니죠? 아니야.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보다는 고통과 사랑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냥 바람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쉽게 단정지어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통과 삶이라는 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낸다면 고통과 사랑이라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삶은 고통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뜬금없긴 하지만. 네. 한 개 얘기 못한 게 그 노래가 있죠. 그 이 책 내용과 직결되는 제목이 갑자기 삼과 잠과 언니와 난가요? 언니와 나의 자랑. 삼과 잠과 언니와 나. 나. 네. 그게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쓴 곡이어서 또 책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사도 진짜 이랑스럽게라고 해야 될지 솔직하면서도 되게 팍팍 꽂히는 가사들이어서 네.
그쵸. 그 책이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저는 커버를 잘 빼고 들고 다녀서 그 커버 안쪽에 이랑의 언니가 죽었을 때 입었던 상복, 그 복장으로 책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과 함께 엄마와 딸들의 미친 연의 역사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저는 이 고통과 사랑이 끝을 만들어내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죽음이라는 것, 그 끝, 그 너머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책의 제목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나지 않는 역사, 고통과 사랑은 끝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약간 이랑이 당연히 이 팟캐스트를 들으리 만무하지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지지난 에피소드 때 참여하지 못했던 게 저희 할아버지 장례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제가 그때 장례지도사와 싸워가지고 상복을 제가 입고 싶은 상복을 입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장례지도사가 말렸는데 예법에 어긋난다고. 그러니까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쵸. 양복을 입었구나. 입고 이걸 뭐라 그러지? 요거 완장. 을 찾거든요. 근데 장례지도사가 그런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장례를 치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이랑이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이렇게 얘를 다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그건 이랑한테 배우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얘를 다할 수 있구나를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할 곳이 없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책은 재미있게 술술 읽힌 책보다는 몇 번을 포기하고 역도해가면서 겨우 읽은 책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돌아가면 언젠가 포기했던 책들을 다시 펼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덮어두었던 책, 엄두를 못 냈던 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으로 신앙과 삶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가 클럽.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